우리가 보통 내면의 성숙이나 뭐 신앙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그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어떤 고요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아주 평화로운 장면들이죠. 깊은 산 속에서 혼자 명상을 한다거나, 맞아요. 아니면 그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혼자 책을 읽으면서 막 깊은 깨달음을 얻는 그런 거요. 외부 방해 없이 오롯이 내면에만 딱 집중하는 그런 시간 말이죠. 그쵸. 사실 아주 사적이고, 뭐랄까, 철저히 내면적인 여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약간 고립된 느낌이랄까요? 네,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닫고 내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지는지, 또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요. 철저하게 나라는 개인 단위에서 출발해서 끝나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혼자 이어폰 딱 꽂고 나만의 페이스로 뛰는 러닝머신 같다거나 할까요? 오, 러닝머신 아주 적절하네요. 네,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내 호흡이랑 뭐 내 플레이리스트에만 집중하면 되는 아주 깔끔한 과정이잖아요. 통제된 환경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번 집중 분석에서 다룰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6년 5월 24일 성숙하게 자라나다라는 텍스트인데요. 이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 그 평화롭고 고립된 러닝머신의 전원이 갑자기 툭 하고 꺼져버립니다. 하하, 전원이 나가버리는군요. 네,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주 복잡하고 막 징글징글하게 얽히고 설킨 관계의 진흙탕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가진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하는 텍스트죠.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성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무대에서 완성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신앙이나 내면의 성숙이라는 개념을 공동체라는 렌즈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해체해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겁니다.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나 주말마다 만나는 가족, 아니면 뭐 친구들 모임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성숙이라는 걸 경험하고 계신가요? 다들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주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 전제부터 좀 짚어볼까요?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점은 텍스트 전반을 관통하는 거대한 패턴 하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모세, 여러 왕들의 이야기부터 신약의 서신서들까지. 아, 네. 유명한 인물들이죠. 여기서 묘사되는 신앙의 여정은 결코 나 홀로 산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다. 네, 아브라함 한 사람의 결단은 결국 한 민족의 형성으로 이어지고요. 모세 개인의 고뇌는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그 탈출기로 확장이 되거든요. 오,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패턴은 아예 구조적으로 고착화가 됩니다. 구조적으로요? 성경의 상당 부분이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그 불특정 다수의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들로 묶여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걸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신앙이나 성숙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했던 혼자 뛰는 러닝머신이 아니라 러닝머신이 전혀 아니죠. 끊임없이 땀 흘리고 서로 부딪히면서 합을 맞춰야 하는 팀 스포츠에 가깝다는 거군요. 누군가 수비에서 구멍 내면 내가 미친 듯이 막 뛰어가서 커버해야 하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때로는 작전이 안 맞아서 라커룸에서 막 서로 언성 높이기도 하는 그런 엄청나게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저자 역시 혼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좁은 의미의 신앙이 계속 고립된 채로 남게 되면 결국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편협해질 위험이 엄청 높다고 지적하거든요. 혼자 갇혀버리면 그렇겠네요. 네, 책상머리에서 얻은 깨달음이나 지식이 실제 삶의 성숙으로 변환이 되려면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 마찰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팍 생깁니다. 어떤 건가요? 신앙과 성숙이 팀 스포츠고 그런 마찰이 필수적이라면 도대체 왜 우리가 속한 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부대끼는 그 공동체는 늘 그렇게 삐걱거리고 피곤한 걸까요? 다들 공감하실 만한 질문이네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막 완벽하게 평화로운 이상적인 공동체가 어딘가에는 있을 거다 이렇게 믿으면서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야 합니다. 오늘 다루는 자료는 우리의 환상을 아주 가차없이 깨트려버리거든요. 가차 없이요. 이 땅의 공동체는 완성된 천국이 아니다라고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와, 팩트 폭격이네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공동체, 교회 이런 단어를 들으면 사랑이 넘치고 서로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무결점의 유토피아를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왠지 들어가면 마음이 싹 편안해질 것 같고. 터져 나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온실 속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불완전하고 아주 거친 세상이라는 척박한 토대 위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곳이 아니다. 이 말이 참 묘하게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완벽하지 않은 게 오히려 당연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헌신과 성숙이 정의되는 거거든요. 오, 어떻게 정의되나요? 헌신이란 그 공동체의 부족함이나 흠집을 보면서 뒤로 물러나가지고 팔짱 끼고 막 날카롭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아, 여기는 뭐 시스템이 엉망이네, 사랑이 없네 하면서요. 네, 그렇게 불평하는 대신에 기꺼이 그 흙먼지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그 빈 공간을 내가 함께 채워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이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와, 이거 들으니까 완전히 가족이 성장하는 과정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족이요? 네, 우리가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부모님이 아침마다 차려주는 밥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막 반찬 추정도 하고 내 기분 안 맞춰주면 짜증내고. 그렇죠. 아주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레고 하나 잘 조립하면 온 세상이 나를 막 박수치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어린아이의 우주는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대접받느냐를 중심으로 굴러가니까요. 맞아요. 그 시기에 아이는 자기가 직접 쌀을 씻고 밥을 차려야 한다거나 뭐 퇴근하고 돌아온 부모의 피로를 먼저 살피고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미성숙함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거에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시작하고 막 다른 사람 입맛이나 알레르기도 신경 쓰고 그렇죠. 시야가 넓어지는 겁니다. 몸이 부서질 것 같이 피곤해도 묵묵히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하거든요. 오늘 이 자료가 짚어내는 성숙의 본질이 딱 이거네요. 살다 보면 내가 자꾸 양보해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누군가의 짐을 막 대신 져야 할 때가 오는데 네, 반드시 오죠. 그때 도대체 왜 나만 맨날 손해를 봐야 해? 라면서 억울해할 게 아니라는 거죠. 억울해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누군가를 먹여 살리고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내면의 근육이 아주 단단해졌구나. 내가 드디어 성숙해졌구나 하면서 기뻐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내 현재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 진단요? 어떻게 하죠? 만약 내 마음속에 여전히 누군가의 배려만 갈구하고 칭찬이나 인정에 목말라 있고 내 상처 안 알아준다고 막 섭섭해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아휴, 생각만 해도 피곤한데요. 저자는 그럴 때 남을 탓할 게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아직 뼈를 깎는 성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구나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뼈를 때리는 말이네요, 진짜. 성숙함이란 머리에 든 지식의 양이나 나이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자리에서 배려하는 자리로 내 위치를 이동하는 능력. 바로 그 자체니까요. 와, 듣다 보니까 엄청 찔리는데요? 저도 가끔 막 회의하다가 제 아이디어가 인정 못 받으면 막 며칠씩 꽁에 있고 그러거든요. 하하,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숙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정말 피 튀기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텍스트를 보면 이 완벽하지 않은 공동체의 가장 다이내믹하고 극단적인 역사적 사례가 하나 딱 등장하잖아요. 네, 등장하죠. 바로 1세기 로마 제국의 도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그야말로 미성숙한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혼란의 종합 선물 세트, 혹은 역사적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이었길래요? 당시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랑 그리스 본토를 잇는 지역의 위치에서 두 개의 거대한 항구를 가진 항구 도시였거든요. 항구가 두 개나 있었어요. 네, 로마 제국 최고의 상업 도시이자 동서양 무역이 만나는 교차점이었죠. 돈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 문화, 철학이 막 뒤엉키는 고대 세계의 뉴욕이나 라스베거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와, 그러면 당연히 경쟁은 상상을 초월했겠네요. 살아남으려면. 엄청났죠? 무한 경쟁에 부와 성공만이 최고다 하는 물질주의, 그리고 극심한 빈부 격차까지, 거기다가 그리스 특유의 막 화려한 수사학과 지적 우월주의까지 사회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진짜 복잡한 도시네요. 문제는 이런 아주 세속적이고 생존지향적인 도시의 가치관이 그 도시 안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으로 아무 필터링 없이 고스란히 스며들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이게 2000년 전 이야기라는데 마치 현대의 아주 자극적인 리얼리티 쇼, 나 그 소셜미디어에 분노 가득한 타임라인을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더라고요. 현대사회랑 다를 게 없죠.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고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는 설립자인 바울을 따른다.
무슨 소리냐, 언변이 탁월한 아볼로가 최고다. 야, 나는 베드로파다 이러면서 막 갈라져서 싸우잖아요. 파벌이 완전히 나뉘었죠. 이거 지금의 극단적인 뭐 정치 팬덤이나 아이돌 팬클럽 문화랑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나요? 똑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리고 진짜 저를 제일 충격에 빠뜨린 건 이른바 애찬식,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아, 그 애찬식 풍경이 고린도의 빈부격차를 가장 잔인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유가 있는 막 귀족이나 부자들은 오후 3시쯤 일찍 교회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져온 막 최고급 고기랑 포도주를 꺼내놓고 배불리 먹고 막 취해버립니다. 자기들만의 파티를 하는 거죠. 반면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항구 노동자들이나 노예들은 해가 다 지고 밤 늦게야 막 녹초가 돼서 도착하는데 먹을 게 진짜 찌꾸러기도 안 남아 있어서 쫄쫄 굶어 타는 거잖아요. 뼈아픈 현실이죠. 신분과 빈부를 뛰어넘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도 밥그릇 앞에서는 철저하게 계급이 나뉘었던 겁니다. 진짜 너무하네요.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자유롭다 하는 그 자유의 개념을 완전히 곡해해가지고 도덕적 방종을 일삼고 남녀 간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문화적 충돌까지 일어났거든요. 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네요. 당장 문을 닫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막장 공동체 아닙니까? 겉으로만 보면 그렇죠. 이미 무너져 내려서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엉망진창인 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의 시각,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짚어보는 이 텍스트의 핵심 통찰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오, 바울은 달랐나요? 바울은 이 아수라장을 보고 절망하거나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등과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안에 갇혀서 멈춰 있는 게 진짜 문제다라고 접근을 한 거죠. 아, 문제를 다르게 본 거군요. 네, 이 끔찍한 다름과 뼈아픈 마찰이야말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필연적으로 겪어내야만 하는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용광로로 본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막 소름이 돋네요. 이게 단순히 로마 시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는 과거사가 절대 아니군요. 우리의 이야기죠. 당신이 오늘 아침 회사 회의실에서 겪은 그 답답한 세대 차이, 아니면 익명 커뮤니티에서 매일 벌어지는 막 첨예한 갈등, 이념 논쟁, 이 모든 게 2000년 전 고린도의 상황이랑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죠. 그렇다면 대체 이 숨막히는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숙이라는 걸 이뤄낼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면 이 진흙탕을 빠져나오기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단호한 3가지 기준이 제시되잖아요. 네, 3가지 기준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기준부터가 진짜 우리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더라고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약한 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입니다. 약한 자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이는 당시 고린도 사회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하는 논쟁에서 파생된 원리거든요. 아까 그 고기 문제요.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질 좋은 고기들 대부분이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온 것들이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저자가 재정의하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새로운 개념입니다. 저는 이 재정의가 진짜 올해 읽은 글 중에서 가장 놀라웠어요. 보통 우리가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신념이 확고하고 막 어떤 유혹에도 안 흔들리고 자기 규칙 딱 지키는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반대로 막 이리저리 눈치 보고 휘둘리면 약한 거라고 하고요. 일상적인 인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통찰입니다. 바울의 논리에서 약한 자란 자신의 좁은 신념이나 과거 상처에 얽매여서 저 고기는 우상의 것이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옭아매는 사람, 즉 스스로에게 선택권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택권이 없다? 반면에 강한 자는 진리의 본질을 딱 꿰뚫고 있기 때문에 야, 신전 고기든 뭐든 결국 다 단백질일 뿐이지 내 자유의지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라고 유연하게 사고하는 사람, 바로 선택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200억에서 살짝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현대사회의 지성인 관점에서 보면 그 강한 사람,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을 딱 깨닫고 선택의 자유를 가진 깨어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꽉 막힌 약한 사람을 논리적으로 막 설득하고 계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팩트로 깨우쳐준다. 그쵸. 야, 신정고에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바비큐라고 생각해. 제발 그 편협한 미신에서 벗어나서 좀 쿨해져봐. 이렇게 팩트를 딱 짚어주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잖아요. 굳이 막 쿨하고 똑똑한 내가 저 답답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내 정당한 식성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눈치를 보고 맞춰줘야 합니까? 하하, 그 반론이
바로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한 도발입니다. 철저히 개인의 논리적 맞고틀림이라는 차원에서만 보면 방금 하신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맞죠. 강한 자 에펙트가 논리적으로는 옳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끌고 가고자 하는 지점은 누가 논리적으로 옳은가를 가리는 토론대회가 아니거든요. 아, 토론대회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로서 성숙해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내게 자유가 있더라도 강한 자가 그 팩트와 자유를 무기 삼아서 약한 자의 양심을 막 강요하거나 상처를 입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다. 설숙함이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그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권리를 내려놓는다. 바울이 내 형제가 고기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의 극치인 거죠. 와,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건 진짜 뼈를 깎는 선언이네요. 엄청난 결단이죠. 내가 막 팩트 폭격으로 상대를 굴복시켜서 짜릿한 승리감을 맛보는 대신에 저 사람의 마음이 다치고 우리 공동체에 금이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막 흔쾌히 내 권리를 쓰레기통에 딱 던져버린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보통 본능적으로 막 논쟁에서 이겨서 내 똑똑함을 증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건지 사실 상상도 안 갑니다. 매 순간 자아를 꺾어야 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내 권리를 포기하고 상처 주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수비적인 태도잖아요. 방어하는 거니까.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이걸 넘어선 어떤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할 텐데 이게 바로 자료에 나오는 두 번째 기준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흐름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네요. 두 번째 기준은 단순히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덕을 세우기로 나아갑니다. 덕을 세우기요? 여기서 덕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가 주는 통찰이 기가 막히거든요. 오이코도메요. 무슨 뜻인가요? 이 단어는 본래 건축용어로 집을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집을 세운다. 즉, 개인적인 도덕적 인격 수양을 넘어서서 나와 너가 함께 거하는 공동체라는 그 물리적이고 영적인 집을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튼튼하게 쌓아 올리는 적벽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집을 세운다. 이거 참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현대의 직장 생활에 대입해보면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막 회의 시간마다 기가 막힌 논리로 남의 기획안 허점만 막 쏙쏙 골라내서 짓밟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어요. 아유, 어딜 가나 있죠.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거든요? 팩트니까. 하지만 그 회의가 딱 끝나고 나면 팀원들은 전부 막 의욕을 잃고 팀 분위기도 완전히 박살이 나잖아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자유는 한껏 누렸지만 정작 팀이라는 집은 완전히 무너뜨린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내 이 말 한마디가, 이 정당한 비판이 과연 우리 팀이라는 집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해체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 이게 바로 오이코도메네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상대방 상황이나 공동체 분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아는 그 얕은 지식대로만 행동하면서 아, 나는 성격이 쿨해. 나는 가식 안 떨고 솔직한 것뿐이야.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쿨병 걸렸다고 하죠. 나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 유익한 것인지를 한 번 더 필터링할 줄 아는 힘. 그것이 바로 오이코도메를 실천하는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와, 정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자, 그럼 이 치열한 성숙의 여정의 마지막 세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 보죠. 앞선 이 모든 피곤한 양보 그리고 막 집 짓는 수고를 왜 굳이 해야 하는지 그 거대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어떤 지붕 같은 역할이잖아요. 네, 세 번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입니다. 영광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일반적인 상식과 강하게 충돌하게 되거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중적으로 이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은 언제 가장 많이 쓰이죠? 그거야 뭐 뻔하잖아요. 올림픽에서 막 금메달을 목에 걸거나 아니면 연말 시상식에서 엄청 화려한 드레스 입고 대상 트로피 딱 치켜들면서 아,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쓰는 말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떠올리시죠? 뭔가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성공하고 1등하고 아주 번듯한 결과물을 세상에 막 과시할 때만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하잖아요. 반대로 실패하거나 막 꼴등을 하면 영광을 가렸다고 수치스러워하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오해를 하십니다만 이 텍스트가 설명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 카보드의 진짜 의미는 그런 화려한 조명이나 성공의 타이틀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카보드의 어원적 의미는 무거움, 즉 존재의 무거움 혹은 본질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묵직한 상태를 뜻합니다. 묵직한 상태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가 가장 참혹하고 낮은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을 역설적으로 가장 큰 영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십자가가 영광이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가벼운 쾌락을 쫓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더 큰 본질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정당한 권리와 선택을 기꺼이 흙바닥에 탁 내려놓는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자리.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 자체가 카보드, 즉 영광이라는 겁니다. 진짜 뒤통수를 한 대에 3개 맞은 기분이네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화려한 단상위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남몰래 막 공동체의 금괴 벽을 메우고 내 권리를 꾹꾹 억누르면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그 투박하고 초라해 보이는 현장. 거기가 진짜 카보드가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자리라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그 욕망의 반대편에 서서 공동체의 숨통을 탁 틔워주는 일. 그것이 진짜 성숙의 완성형이네요. 결국 우리가 성숙해져 간다는 건 자기 자신만을 돋보이게 하려는 그 끝없는 나르시시즘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덕을 위해 나의 그 소중한 자유마저 아주 무겁게 포기할 수 있는 진짜 어른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와, 오늘 대화가 정말 듣는 내내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제 오늘 논의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모든 복잡하고 깊은 통찰들을 하나의 어떤 아름다운 목걸이처럼 싹 꿰어내는 놀라운 요약본이 텍스트 마지막 부분에 딱 등장하잖아요. 네,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맞아요, 베드로후서. 베드로는 성숙이라는 것이 무슨 하루아침에 뿅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점진적이고 유기적인 단계들을 거친다고 묘사를 하거든요. 어떤 단계들인가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여정의 맨 꼭대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저는 이 단계들의 순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치밀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앞서 그 오이코도메, 덕을 세우려면 일단 상황을 파악하는 지식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간사해가지고 남들보다 뭔가 지식적으로 알게 되고 막 깨달으면 필연적으로 막 우쭐해지고 남 가르치려 들고 교만해지기 십상이거든요. 팩트 폭격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소름 돋게도 바울은 그 지식 바로 다음 단계에 그 입을 탁 다물게 하는 절제를 배치해 뒀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지식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과 같거든요. 그 칼을 절제라는 칼집에 안전하게 딱 꽂아두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약한 자들을 막 마구잡이로 베고 찌르는 흉기로 돌변하게 됩니다. 완전 무기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 절제를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인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피말리는 모든 훈련의 최종 도착지가 내 지식의 탁월함을 뽐내는 개인주의적 성공이 아니라 온전히 타인과 공동체를 품어내는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자료가 세상에 외치고 싶은 궁극적인 결론인 겁니다. 와, 오늘 이 길고 깊은 대화를 쭉 따라오신 당신에게 이제 저희가 직접 묻고 싶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죠. 당신이 내일 아침 문을 열고 들어갈 그곳, 그게 막 치열한 직장이든 말 안 통하는 학교든 아니면 그 애증의 가족이든 당신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남의 배려만을 요구하고 칭찬받기만을 기다리면서 이 삐죽거리는 칭얼대는 어린아이로 남아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갈등과 결핍이 널브러져 있는 바로 그 진흙탕 속에서 기꺼이 내 선택권을 양보하며 타인을 품어내는 오이코도메의 집을 짓고 있는 그런 단단한 어른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치열한 분석을 갈무리하면서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계속 곱씹어 보시길 바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흔히 현대사회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쟁취하고 누릴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라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해체해본 성숙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자유란 어쩌면 타인을 살리기 위해 나의 그 정당하고 아까운 권리를 기꺼이 쓰지 않을 수 있는 통제력이 아닐까요? 쓰지 않을 수 있는 통제력. 극단적으로 양극화돼서 서로 막 자기가 옳다고 자기 권리만을 내세우면서 빗대 세우는 이 피곤한 현대사회에서 누가 더 논리적으로 완벽한지 증명하려고 싸우는 대신에 누가 먼저 자신의 정당한 선택권을 조용히 내려놓을 것인지를 고민해 본다면 과연 우리의 일터와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내 정당한 권리를 쓰지 않을 수 있는 위대한 통제력, 참으로 묵직한 화두입니다. 오늘 하루 이 무거운 카보드의 질문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의 그 복잡한 삶의 자리로 당당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홀로 아주 편안하게 뛰는 고립된 러닝머신에서 가감히 내려와서 다른 사람과 막 땀냄새 섞어가며 부대끼는 진정한 팀 스포츠의 세계로 말이죠. 오늘의 집중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텍스트들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는 당신의 역동적인 여정을 늘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